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엊그제 8월의 첫 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여러분의 문학 프로 시쿵.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마트나 공공장소에 가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유별난 건가 싶을 정도로 코로나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럴수록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세정,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여름의 기온이 식으면 그림 속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문득 보고 싶기도 하고요. 몇 년 전 여름에 미국 방문 온다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한 친구가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입고 환절기 때 우울해진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쿵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함께 문학을 나누면서 더불어서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가 갖는 특수성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를 쓴다고 해도 사랑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해라는 직설적인 말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코스모스가 피었어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그려본다 라고 표현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한 줄 한 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정말 나 사랑하나 봐. 사랑이라는 말 대신 사랑을 발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직설적이지 않으면서 생각하게 만들고 시의 세계로 함께 빠져드는 시간. 세상이 메말라갈수록 삶이 고달플수록 담비 같은 시간입니다. 즐기고 메마른 이민의 삶이 촉촉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시쿵 여러분들의 눈과 눈, 귀와 귀,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시쿵 이 시간은 팝송을 거의 안 트는데 말입니다. 우리 대학 시절에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그 시절에 잘 다니던 찻집이 생각나는 노래 돈 맥린의 빈센트였습니다. 동포 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시쿵 시즌4는 테마의 시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테마의 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아이들이 다 지은 모래성을 허물고 떠난 바닷가처럼 인생, 삶에 대한 시를 저희 해설과 감상을 곁들여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 역시 삶의 본질을 건드려주는 좋은 시들입니다. 첫 번째 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시인이죠. 이정록 시인의 의자입니다.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의자가 되어줄 수 있고 의자가 돼줄 사람이 있고 그렇게만 되어도 행복한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쓰이는 표현 중에서 어떤 의미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다른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상징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가 바로 의자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시가 아닌가 합니다. 의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가구죠. 많은 사람이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저 역시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고,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의자에 앉아서 방송을 합니다. 일이 아니더라도요, 잠시 쉴 공간이 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필수품이 의자인데요. 어느 날 시인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죠. 전화기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라고요. 하기사 요즘 저는 어디를 가도 앉을 데 없나 두리번거리곤 합니다.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의자가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만 기댈 수 있는 작은 공간만 봐도 의자라 보인다고 하죠.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라는 투박한 남도 사투리가 지나가는 말 같지만요. 삶의 지혜가, 삶의 본질이 그 속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이 다 의자로 보였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병을 통해서 삶의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의자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구입니다. 의자가 주는 편안함, 또 의자가 주는 여유로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라고 합니다.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아주고 호박에 또아리도 틀어주고 받쳐줘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정록 시인이 아마 큰아들이었나 봐요. 아버지한테 좋은 의자,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시인의 어머니께서는 일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도 또아리도 받쳐야겠다고요. 이 뭐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인 것 같은 얘기, 일상의 소소한 얘기, 평범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쓸데없는 말, 이런 일상의 말에서 우리는 커다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인 꽃이나 열매는 물론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참외나 호박도 의자를 받쳐주면 좋다고 합니다. 꽃에 의자를 받쳐주면 꽃도 편안하게 많이 핀다고 합니다. 열매도 상처 없이 튼실하게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식물에게도 의자를 내주려는 모습에서 자연애가 느껴지기도 하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물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과 동물 관계,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사람과 꼭 같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자연 손상, 동물 학대, 뭐 여기까지는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자연과 동물을 대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연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라는 식기요. 의자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만은 않을 거예요.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그것이 삶의 지혜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나 가족뿐이겠습니까? 부부가 가족이 되고 가족이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서 또 세상이 되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살아갈수록
아, 정말 그래 라고 감탄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어머니가 한 말을 시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섬진강 시인이죠. 김용택 시인도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시가 되었다라고 했었고요. 또 의자 이 시를 쓴 이정록 시인도 내 시의 8알은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시에 많이 인용하기도 했고요. 어머니와 함께 쓴 어머니 학교라는 시집도 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일상에서 또 어머니 언어에서 묻어나오는 철학과 교훈이 깃든 또 삶의 지혜와 해악이 넘치는 그런 시집이 어머니 학교인데요.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시집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말들이 그대로 시가 된 시가 오늘 나눈 의자라는 시입니다. 이정록 시인 하면은요, 의자라는 시가 대표시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사회로 내보내는 것,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 그것이 사회 속에 의자 몇 개 내놓는 일이라는 시인의 어머니 말씀에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결국 인생이란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의자가 되어준 적이 있으신지요? 남을 의자로 간주하고 앉기에만 급급했던 건 아니신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키우고 또 누구에겐가 의자가 되어 살라고 교육도 시키고 또 사회에 내보내셨는데 우리는 그저 어디 의자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의자만 찾으면서 앉을 생각만 하면서 산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삶, 이기적이고 냉랭한 현대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쓴 이정록 시인은요, 1964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주사범대학 한문교육과를 졸업했고요. 1989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농부일기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또 1993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혈거시대가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벌레의 집은 아늑하다, 풋사과의 주름살, 버드나무 껍질에 새들고 싶다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윤동주 문학대상, 박재삼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따뜻한 삶을 노래해 준 시가 있는가 하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꾸짖으면서도 짧으면서도 매섭게 꾸짖는 방망이 같은 시가 있습니다. 문단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문단과 출판사에 연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요즘 젊은이답게 자유롭고 능동적이고 또 문학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 시인의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를 쓰는 시인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 시인이기도 해요. 엄지용 시인의 다음부터 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낭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엄지용. 이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야지 라며 버려버린 시간들이 언젠가는 한데 모여 우린 뭐 네 인생 아니었냐고 따져 물어올 것만 같다. 와,
이 짧으면서도 뭉툭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쇠 방망이 같은 이 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게으르게 살지 마라, 그게 모이면 엉망인 인생 된다, 거짓말하지 말어, 그게 모이면 실패야 라는 말로 끝나는 시가 아니잖아요. 단 몇 개의 문장으로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보면 죽음 후에까지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주는 시입니다. 억지로 진중하지 않고요. 어렵지 않은 언어들,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한순간까지 돌아보게 하는 힘있는 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젊음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엄지용 시인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인입니다. 그러나 저도 시집, 산문집 여러 권을 해외에서 출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민이 문학 창작 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용기 있게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누구에게도 물들이지 않고 시집을 낼 수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면서 버려버린 시간들이 언젠가는 한데 모여서 따져 묻는다고 합니다. 우린 뭐 네 인생 아니었냐라고요.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되는 것이고요. 또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모양이 없는데 현재와 미래에 또 어떤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저는 이 시를 읽고요. 순간 떠오르는 말이 오늘 일을 내일 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인간의 안일함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잖아요. 해야 할 일이 또 너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것부터 손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손을 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컷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는 비단 미루는 일뿐 아니라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까지만 거짓말하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 시는 그런 시간을 버려버린 시간, 아무 쓸모없는 의미도 없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비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특징은 죄책감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 상대방이 오해한 거라면서 또 다른 거짓말로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요즘 많죠. 사는 모습도 또 가족의 형태도 사랑하는 모습도 이별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거짓말을 창출한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 환자를 대응하려면 정말 힘들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거짓말이 추가되고 또 추가되면서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언젠가 뉴스도 있었죠.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동시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었던 자칭 천재소녀. 또 교수가 되고 싶었던 그 금고털이. 명문대학 음대생의 삶을 살고 싶었던 어떤 여성. 7년이나 경찰서장이라고 주장했던 남자. 모두 리플리 증후군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잘못 엮이면 겪지 않아도 될 충격적인 경험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꼭 그런 정신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거짓 속에서 삶을 혼돈하면서 사는 사람들, 거짓을 합리화하면서 사는 사람들 요즘 많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멈추지 못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큰 거짓말로 휩쓸려간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진짜일 때보다 가짜일 때 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버려버린 시간들, 버렸다고 버려진 것 아니고요. 시인은 언젠가는 모여져서 우린 뭐 당신 인생 아니었냐? 당신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이 무늬가 된 거야 라고 따져 묻는다는 겁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자신의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겠죠. 순간순간이 진실되고 또 녹슬지 않으면 순간들이 모여서 삶 전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진실하고 녹슬지 않겠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매 순간 소중하게 살자라면서도 살다 보면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중해야 할 인생이 무수의 일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특별한 일을 만들 필요는 없겠고요. 그저 지금 살아가는 매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문득 정현juk 시인의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이라는 시요. 네, 더 열심히라고 사랑하고 말을 걸고 진실되게 귀 기울이면서 순간순간을 잘 살아내면 우린 뭐 당신 인생 아니었냐? 라고 물어올 때 물론 내 인생이지. 내가 이러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데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데 흐뭇하게 웃을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엄지용 시인은요. 몇 년생인지 저도 모릅니다. 지용, 지혜롭고 용감하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것. 시집을 내겠다는 꿈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꿈이 시인이었냐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었다는 것. 시를 쓰고 싶었지 시인이 되고 싶진 않았다는 것. 시인이 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시인이 되었다는 것만 압니다. 시집 4권을 모두 독립출판으로 만들었어요. 표지도 자신이 디자인하고 출판사도 유명한 출판사가 아닌 자신의 출판으로 시집으로는 시다발과 스타리 스타리 나잇, 나란한 얼굴 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 2편, 이정록 시인의 의자, 엄지용 시인의 다음부터 이렇게 2편의 시를 나누면서 삶을 엿보고 세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건강 조심하시고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좋은 한국 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쿵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서 있는 사람으로 시요 나는